여러분은 황혼의 로맨스를 믿으시나요? 인생 후반기에 새삼스럽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운명은 나이를 뛰어넘어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른을 넘긴 저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그 운명에 대해서 누군가에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니까 문득 손녀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사랑? 네, 진짜 사랑은 그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래요. 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생겨서 사랑한다.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 저 사람이 자상해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못생겼고 돈도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손녀의 말을 듣고 이 나이에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자식들은 그 나이에 주책이라고 하면서 못마땅해 했어요. 두 딸은 노골적으로 재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혼할 분의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따져 묻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호적상 복잡해지는 거 싫으니까 그냥 연애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절 응원해준 사람이 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전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시골 마을 역장이셨고 어머니는 살림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딸아들 차별 없이 키워주신 탓에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고교 졸업 후에는 친척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 잠깐 사무직을 보기도 했지만 23세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8살이나 많았는데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장 노릇을 했답니다. 나이 20에 처음 원양어선을 탔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항해사가 되어서 그야말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녔다고 했어요. 바다 사나이답게 햇볕에 탄 까무잡잡한 얼굴에 커다란 체격, 무뚝뚝하고 거칠고 투박한 첫인상이 왠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정혜씨, 저 첫 느낌 어떠세요? 아니, 난 정혜씨가 마음에 드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치웁시다. 하지만 오늘 처음 봤는데 그건 좀... 나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빨리 합시다. 제가 3개월 후면 다시 배 타고 나가야 해요. 그 전에 해버립시다. 처음 만난 날, 결혼을 빨리 해치우자고 닥달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3개월 뒤에 원양어선을 타야 해서 해치우자는 말에 전 좀 상처를 받았어요.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6개월 이상 바다 위에서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1년의 거의 절반 이상은 바다 위나 외국에서 생활한다면서 자신이 가본 외국을 들먹이며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맞선을 보러 나온 건지 자기 잘난 척을 하러 나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집도 장만했고 돈도 좀 버니까 그냥 몸만 놔도 돼요. 전 아직 생각도 없는데 혼자 김칫국을 잔뜩 마신 남자는 체력도 자랑했어요. 돈 좀 버느라 결혼이 늦었지만
이래봬도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한술 더 뜨는데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듬직해했습니다. 남자답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만한 사익감이 없다는 겁니다. 홀시어머니 자리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는데 결혼할 당사자인 제 생각보다 부모님 생각대로 점점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남자는 친정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 자기 계획도 자랑하면서 약주 좋아하시는 친정아버지와 밤새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다음날 아버지는 어느새 그 남자를 김서방이라고 부르면서 당장이라도 결혼 날짜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별로예요. 왜? 아버지는 좋아하시는데. 내가 결혼하지 아버지가 결혼해요? 암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싫은 건 아니지? 그게 그거죠. 정혜야,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볼 때 돈 잘 벌고 처자식 고생 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김서방은 집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는 네가 하기 나름이고 그냥 김서방이랑 결혼해. 아유 엄마, 무슨 김서방이야. 전 웬만하면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했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옛말에도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결혼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암튼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매에서 하는 결혼이니까 설레거나 운명 같은 사랑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한 구석은 좋아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성화에 떠밀리듯 그 사람과 2번 데이트를 하고 그 사람을 더 알아볼 기회도 없이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은 원양어선을 타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전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깔끔하고 까탈스러워서 아침마다 이부자리를 탈탈 털고 주무신 자리를 깨끗하게 쓸고 머리카락 한 톨도 없게 하라고 늘 말씀하셨죠. 이불도 보름에 한 번씩은 호청을 다 뜯어서 빨래를 해야 했고 호청에 풀을 빳빳하게 먹이고 박음질을 해서 켜켜 이불장에 넣어둬야 만족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새로 밥을 하지 않으면 입에 대지도 않았고 한 번 밥상에 올라온 반찬은 2번 다시는 드시지 않았어요. 비위가 약해서 생선 비린내는 질색을 하셨는데 생선은 아예 밥상을 올리지도 못하게 했지만 육고기는 워낙 좋아해서 매번 제육볶음이나 소불고기 같은 반찬을 해야 그나마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셨어요. 그러고도 꼭 마지막엔 누룽지물을 먹어야 식사를 마치셨죠. 여전히 쪽진 머리를 고수하고 계셨는데 3, 4일에 한 번은 머리를 감고 동백기름을 바르셨고 한 달에 한 번은 염색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전 시어머니 염색을 해드려야 했는데 지금처럼 좋은 염색약이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염색약이 손에 닿으면 며칠 따갑고 붉게 부어올라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면서 살다 보니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고 동생들도 그립고 할 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잘 산다면서 포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혼자 달래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게 유일하게 절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2달 뒤 태기가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이불 호청을 빨래하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되도록 못하게 하시더군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자 몇 끼 식사를 챙기는 것도 하지 말라고 배려해 주셔서 그나마 살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임신 소식을 알릴 수 없었어요. 어디에 머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편지를 보낸다고 한들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막연해서 그냥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8달 뒤 남편은 귀국하자마자 첫 아들을 안았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해 하더군요. 어머니, 이 녀석이 꼭 날 빼닮았죠? 이 이목구비가 딱 난데요. 아유, 그래. 네 어린 시절 딱 그대로다. 어쩜 시도두고 못한다더니. 자, 보자. 우리 장남 이름은 뭘로 할까? 용주 어때요? 용주. 용감하고 세상의 주인처럼 자라라고. 괜찮죠? 용주. 아이고, 좋구나. 김용주. 남편은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안고 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렇게 자상한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자식이 생기니까 남편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죠. 여보, 우리 용주도 생겼고 이제 나도 바다 생활 접고 정착할까 싶은데. 갑자기요? 무슨 계획은 있어요? 돈 좀 모아둔 거 가지고 사업이라도 해봐야지. 남편은 말이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땅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원양어선에서 잡아올린 생선들을 납품받아서 가공하여 파는 수산 가공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생선들이 상하지 않게 냉동 창고도 있어야 했고 가공 작업을 할 공장 시설도 지었어요. 처음에는 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공장을 더 확장해서 짓더니 냉동 창고도 여러 개 더 확보하면서 수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만 해도 사업이라는 것은 늘 변수가 따르기 마련인데 남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고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전 바깥일에 대해서 참견할 수 없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지만 여자가 괜히 남자 하는 일에 토를 단다고 시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셨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 전 딸 둘을 더 출산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안 그래도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남편은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아예 외박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술을 날마다 그렇게 먹어요? 이러다가 속 버리고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 마. 나 김동호는 까딱 없어. 아무리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주무세요. 왜? 내가 외박하고 다니면서 딴짓이라도 할까봐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안 들어오면 어머니도 걱정하시니까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외박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살림이나 잘하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우리 어머니 잘 모시고 그럼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돈 벌려고 이 고생인데. 어휴. 하지만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오거나 외박하는 날이 잦아질수록 뭔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만 누비고 다니던 남편은 무태서의 사회생활에는 익숙치 않아 보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사내들끼리 뭘 따지냐며 술 한잔 먹고 무마하려는 남편의 습관은 사업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의기투합했던 사람들과도 다툼이 잦았고 결정적으로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잘 따져보지 않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는 남편의 잘못된 생각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집도 땅도 모두 넘어가고 말았죠. 갑자기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자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마저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사람 혼을 쏙 빼놓더군요. 전 어머니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사이 빚쟁이들은 집안에 들이닥쳐서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챙겨갔고 급기야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친정아버지가 겨우 단칸방을 얻어주셨는데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정오빠에게 사업자금을 대준 게 잘 안 풀려서 형편이 어렵던 때였어요. 제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가 몇 날 며칠 우시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는 분에게 돈을 융통해서 단칸방을 알아보신 듯 했어요. 전 친정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친척이 하는 가게도 봐주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했어요. 남편은 소식이 없고 애들은 배가 고파서 울기만 하고 어둡고 좁은 단칸방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굴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봉투 쌀을 사고 콩나물과 두부를 사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배가 고파도 참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애들에게 서둘러 밥을 해서 먹이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그냥 잠이 들기 일쑤였죠. 다음 날이면 천근만근이 된 몸을 겨우 끌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직 애들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3개월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어느 식당에서 술을 먹고 돈도 안 내고 행패를 부리다 잡혀온 모양이었어요. 당장 식당 주인과 합의를 안 하면 구속된다는데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당분간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대신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혼자 도망쳤다가 집에 오게 된 남편은 단칸방에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잠만 잤습니다. 깨어나면 술을 달라고 소리를 치고 술을 안 주면 동네 가게에서 외상을 먹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잠들기 일쑤였어요. 애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올 때까지 동네를 뱅뱅 돌다가 지쳐서 대문가에 쭈그리고 앉아 졸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급기야 절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애들까지 손찌검을 하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더군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친정아버지께 빌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한 번만 용서해 줘.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비니까 친정아버지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김서방, 자네 또 한 번만 이런 일을 벌이면 내 다시는 안 참을 거네. 명심하게. 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 알아듣게 주의를 주고 각서까지 썼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일주일이 채 가지도 않아 어겼고 남편은 다시 술을 먹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어요.
저를 때리지 못하니까 거울을 깨부수고 방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애들이 무서워서 경기를 하자 전 다시 애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던 식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차마 친정으로 갈 수 없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주방에 딸려있던 쪽방을 내어주셔서 거기에 임시로 머물렀어요. 언제라도 남편이 식당으로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조마조마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집에 가봤더니 남편이 없었어요. 집주인이 문소리를 듣고 내다보더군요.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도대체 어딜 갔었어? 죄송해요. 우리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안 그래도 그쪽 남편이 요 아래 생긴 술집 마담하고 정분 났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야, 거기 가봐. 다른 여자와 정분이 났다는데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이 마음이 뭔지 참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 애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능한 아랫동네 술집 쪽으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혹여 남편 눈에 띄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몰라서 애들한테도 단속을 했죠. 술집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면 쌍심지를 켜고 찾아가서 당장 둘의 머리채를 잡아야 하는데 전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보다 정분 나서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인즉 남편이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어 그 길로 술집 여자와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술을 마시는 것 외에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복권을 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항상 인생 한 방을 외치더니 정말 소문이 사실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진짜 1등에 당첨됐는데 단칸방에서 고생하는 자식들 팽개치고 여자랑 도망갔다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원래 부부의 정이 깊지도 않았고 애틋한 구석도 없었지만 그래도 애 셋 낳고 산 세월이 있고 미운 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진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안 보고 사니까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 내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 이래저래 속도 상하고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남편을 원망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애들이 안쓰러워서 최선을 다해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다행히 애들은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 외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허리가 휘고 팔다리가 성할 날 없이 일을 했어요. 그 덕에 5년 뒤에는 작은 식당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들 배를 굶기지 않으려고 시작한 식당이었지만 택시기사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맛 좋고 가성비 좋은 기사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우리 식당은 제육볶음으로 유명했는데 일부러 손님을 태우고 근처에 오는 택시기사들도 있었고 손님들도 먼 곳에서 제육볶음을 먹으러 오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억척을 떨면서 돈을 모았고 단칸방 신세도 면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남은 듬직해서 늘 학교 다니면서도 엄마 고생한다고 밤에 마감하러 와서 같이 마무리를 해주고 식당 문도 닫아주곤 했어요. 큰딸은 휴일이면 식당 청소도 하고 재료 손질도 도와주고 막내딸은 틈틈이 카운터도 보고 계산도 척척 알아서 맞춰주면서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큰일 없이 무사히 보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날이었어요. 가끔 소문으로 남편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식당 소문을 듣고 왔던 남편의 지인은
저도 소문만 들었는데요. 어디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같이 원양어선을 탔던 옛 동료가 지금은 택시를 몬다고 하면서 우리 식당에 왔다가 은근슬쩍 떠도는 소문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누가 봤다는데 노숙자로 지낸다고 하더래요. 길에서 보고 이름을 불렀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데 아휴, 행색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심지어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을 비워버린 탓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전 담담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남보다 더 못한 사이였으니 남편에 대한 뜬 소문들이 그저 남 얘기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친정 여동생이 식당에 왔다가 묻더군요. 근데 언니, 이러다가 형부가 늙고 병들어서 찾아오면 어쩔 거야? 받아줄 거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 와서 찾아오겠니? 자식도 팽개치고 간 사람이. 그건 모르지. 젊었을 때는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여자 끼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갈 데가 없으면 조강지쳐 찾아오는 게 그런 남자들 속성이잖아. 아휴,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다.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봐. 만약 형부가 찾아와도 절대 받아주지 마. 절대. 알았지? 여동생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정말 늙고 병들어서 찾아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디선가 잘 살기를 바란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잘못되기를 바란 적도 없었기에 남편이 돌아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전 그저 열심히 장사하면서 돈 버는 것에 집중했어요. 나중에 늙어서 시골 내려가서 살려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시골에 땅도 차곡차곡 사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 모두 대학 공부도 시키고 각자 짝을 찾아서 시집 장가도 보내면서 40년의 세월이 거짓말처럼 지나갔어요.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동우 씨를 아십니까? 네? 김동우? 애들 아빠인데요. 왜 그러시죠? 여기 경찰서인데 남편분께서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생소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위독하다는 말은 뭔지 경찰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역 근처 낡은 쪽방이었어요. 남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나온 사람 말로는 병이 깊어서 사경을 헤맨 지 꽤 되었다고 했어요. 노숙자 쉼터에 데려다 놓으면 밖으로 나가서 떠돌다가 술병이 도져 입원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저렇게 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일용직 일도 했는데 그마저도 아파서 그만두고 난 뒤는 쪽방 방세도 밀려서 쫓겨날 판인데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그냥 내쫓을 수 없어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은 남편의 지문을 조회해서 가족을 찾았던 것 같았어요. 아이고, 육호방 아저씨 가족이 있었어요. 난 외톨인가 했네. 어서 데려가요. 오늘 내일 하는데 장례라도 잘 치러줘요. 그리고 방세 밀린 것도 좀 갚아주면 좋겠어요. 전 집주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밀린 방세를 지불하고 남편을 일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 사람 왜 데려왔어요? 죽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데려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요?
처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아버지예요. 어디서 뭘 하고 살다가 이제 병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찾아왔대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어서 내보내세요. 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벌써 다 잊었어요? 무슨 정이 남았다고 집으로 데려와요.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언니 말이 맞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요. 의식도 혼미하고 엄마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할 판국인데, 엄마, 정말 그러고 싶어요? 너희들 보고 대소변 받아내라고 안 한다. 그런 소리 하려거든 그냥 가. 전 화가 났습니다. 적골로 돌아온 남편에게 화가 난 건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저렇게 몰인정하게 말하는 애들에게 화가 난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남편의 자리는 없었고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고생했던 일들로 치를 떨었던 순간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묵묵히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고 때론 그 인생도 참 막장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애들 아버지니까 마지막까지 인간적 도의는 다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저 세상 가서도 남편에게 당당하게 할 말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 뒤 남편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은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없이 조용히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휘젓고 다닐 때 가장 그 사람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죽어서라도 먼 바다로 가서 원 없이 세상 구경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했어요. 애틋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제 마음이 끝도 없이 가라앉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사느라 온몸에 힘을 잔뜩 주던 세월들이 어느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처럼 몸은 천근만근 일어날 수 없었고 그렇게 잠이 쏟아졌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고 이틀 내리 잠을 자기도 했어요. 큰딸이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모르겠다. 이상하게 고단하네. 만사 귀찮아. 그럴만도 하지. 엄마 평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했는데 그냥 쉬시는 김에 다 내려놓고 그냥 쉬세요. 식당도 그만하시고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는데 힘든 일 하지 마세요. 나 시골 내려가서 살까? 그러고 싶으세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내려가서 사나 지금 내려가서 사나 똑같지 싶어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뭘 하든 엄마 맘 가는 대로 하세요.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자식들은 식당도 정리하고 이제 좀 즐기면서 살라는데 즐기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은 동네 근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평생 일만 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참 제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식당 하면서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낸 옆가게 사장님이
같이 문화센터나 다니자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장도 남편 일찍 죽고 평생 두 아들 키우느라 저만큼 고생 꽤나 했거든요. 우린 서로 처지가 비슷하고 나이도 같아서 친구 먹기로 하고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 못하는 얘기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살았죠.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딱히 듣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제일 불편한 게 컴퓨터를 다루는 것 같아서 컴퓨터반에 등록을 했어요. 일은 넘어서 뭘 배운다는 게 나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다행히 컴퓨터반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반 선생님도 우리와 비슷한 연배셨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후 문화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다는데 첫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어요. 다른 반은 젊은 선생님이 많았는데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이 선생님이니까 친근한 느낌도 들고 뭘 몰라서 물어봐도 편안하게 잘 가르쳐줘서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린 선생님을 컴쌤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우리 나이에 컴퓨터나 핸드폰은 신통방통한 물건이지만 그만큼 알기도 어렵고 복잡해서 가까이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손녀는 할머니 핸드폰이 너무 구닥다리라고 좀 바꾸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바꾸면 새로운 걸 또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관두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컴쌤은 핸드폰 다루는 것도 참 쉽게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덕분에 전 10년 만에 새 핸드폰을 장만하기도 했답니다. 가끔 우리 반은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과 어울려 밥도 먹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전 컴쌤과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고 반 차원에서 뭘 하면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조금씩 무기력했던 마음도 나아지고 삶의 활기를 찾게 되어서 새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면 항상 애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내서 그날도 애들 좋아하는 걸 사러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집 주변 마트에서 사기도 하는데 그날은 버스를 타고 도전거장 가면 있는 재래시장에 갔어요. 아들 녀석이 낙지 호롱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싱싱한 낙지를 사러 갔죠.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얼추 장을 다 보고 나오는데 혼자 장을 보고 있는 컴쌤을 만났습니다. 어머, 선생님, 장 보러 오셨어요? 정혜님, 여기서 뵙네요. 혼자 장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가끔 혼자 옵니다. 컴쌤은 좀 쑥스러워했지만 전 반가웠어요. 얼핏 옆에서 장을 보는 것을 지켜보는데 컴쌤은 물건을 사면서 적당히 깎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가게 주인이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는 게 아닙니까? 다른 가게와 비교해보면서 좀 더 저렴한 곳에서 사야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보고 뚝딱 사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생님, 재래시장에서는 물건값 흥정이 필수예요. 주인들도 당연히 손님들이 깎아달라고 할 줄 알고 미리 더 부르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5,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에서부터 흥정하셔야 해요. 아, 그런 건가요? 아까 시금치도 그래요. 시금치 파는 가게들이 저렇게 많은데 다 비교해보고 사셔야지. 맨 처음 가게에 가서 그냥 사시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완전 오늘 호구가 되셨어요. 아유, 제가 뭘 잘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더 사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컴쌤은 겸연쩍은 듯 얼굴이 발그레지셨어요. 결국 제가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물건을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보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누구 제사인가요? 아유, 네. 먼저 간 아내 제사입니다. 어머, 그러셨군요. 그럼 여태 혼자 제사를 차리신 거예요? 네. 차려줄 자식도 없고 혼자 대충 차렸습니다. 요즘은 제사 음식도 깔끔하게 만들어 파는 것도 많은데 남자 혼자 아내 제사상을 차린다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괜히 또 오지랖이 발동해서 마음이 쓰였어요. 장본 것들을 들고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이고, 아니, 안 이러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쩝니까? 제자로서 그동안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하신 거 늘 감사했는데 이렇게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과일을 올리면서 전 컴쌤의 아내는 참 복도 많구나.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평생 남편에게 아내로서 대접 한번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은 저 세상에 가서도 이렇게 남편의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팔자는 다 따로 있나 싶기도 했어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어쩌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아유, 네, 그랬군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마음이 참 아프셨겠어요. 그럼 자식은 없으신 거예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휴, 군대 갔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그런 일이.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네요. 새삼 컴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을수록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든든한데 그 끈이 떨어졌으니 사는 게 참 허방을 짚는 것 같겠구나 싶어서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컴쌤은 제가 도와줘서 올해 제사는 정말 수월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대충 음식을 다 만들고 저도 서둘러 집에 가려다가 그제야 컴쌤이 혼자 사는 원룸을 슬쩍 훑어봤습니다. 좁은 방에 옷장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말 사는 게 참 궁색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전 반찬을 만들면 일부러 넉넉하게 해서 컴쌤 원룸 집 앞에 놓고 오기도 하고 종종 김치도 만들어서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자식도 아내도 없이 혼자 적적하게 살다 보면 먹는 것도 부실할 것 같았고 반찬이라도 있어야 한 술이라도 뜨게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혜님, 김치를 또 담아주시고 매번 받기만 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그냥 우리 집 반찬 만들고 김치 만들 때 조금 더 하는 것 뿐입니다. 선생님은 잘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과 제자가 식사를 한다는 게 다른 사람 눈에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한두 번은 거절했지만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컴쌤이 단골로 가는 칼국수집이었어요. 그래도 내심 식사 대접인데 좋은 곳으로 가려나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그냥 낡고 허름하고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원룸에서 궁색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이해를 했어요. 다행히 칼국수 맛은 깊고 참 좋았어요. 자세히 보면 컴쌤은 거의 단벌 신사였습니다. 항상 똑같은 옷에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구두도 얼마나 오래 신은 건지 뒷굽이 내려앉은 채였죠. 영락없이 호라비 티를 냈습니다. 이래서 과부는 혼자가 돼도 잘 살지만 호라비는 혼자가 되면 살기 힘들어서 아프거나 오래 못 산다고 하는가 봅니다. 전 참 이상하게 컴쌤의 그런 모습들이 짠하고 가슴 아프고 그랬어요. 컴쌤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참 조리 있고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해주었죠. 가끔 저에겐 읽기 좋은 책을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새로 산 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었는데 삶을 살면서 느꼈던 자신의 철학들을 그렇게 표시해둔 것 같았어요. 전 그 대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조금씩 컴쌤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컴쌤은 제가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수업이 끝난 뒤 별도로 특별과외도 해주었어요. 제가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반복해서 가르쳐주는데 참 자상하고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매번 느꼈습니다. 어느새 전 그분을 마음 깊이 존경했고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70평생 그런 마음이 처음이라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저 컴쌤이 안쓰러워서 그러려니 했지만 안 보면 궁금하고 보고 있으면 이 나이에도 설레면서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마치 들판에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심장이 뛰어다녔어요. 수업이 있는 날이면 괜히 거울을 더 보게 되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제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역시 딸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옷에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왜 그래? 문화센터에서 어느 영감님이랑 눈이라도 맞은 거야? 아유, 무슨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실없는 소리가 아닌데. 우리 엄마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 뭐가 있는데? 아유, 있기는 뭐가 있어. 평생 안 해본 거 지금이라도 좀 해보고 살라면서. 아니, 뭐 그건 맞는데 혹시 연애 하나 해서 연애하면 꼭 우리에게 먼저 말해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딸들 말에 내심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컴쌤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깊어졌어요. 제가 은연중에 관심을 표현하는데도 오히려 무심한 컴쌤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전 뭔가 결단을 내리고 우리 사이를 명확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내일 시간 어떠세요? 내일이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잘 됐네요. 내일 저랑 같이 밥 먹어요.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제 생일입니다. 특별히 선생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었어요.
제 초대에 응해 주시는 거죠? 아, 네, 정혜님 생일이라는데 당연히 가야죠. 전 생일을 핑계대고 컴쌤과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언지를 줬으면 컴쌤도 뭔가 눈치를 챘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생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꽃다발, 아니 꽃 한 송이라도 사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더군요. 참 눈치는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약간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차를 마시면서 전 말할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저기 선생님,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에게요? 무슨... 저 사실 혼자 오래 끙끙 앓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생일을 핑계로 선생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저요, 선생님 존경해요. 아니, 선생님이 좋습니다. 저도 정혜님이 좋습니다. 착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그런 좋은 감정 말고요. 전 이성으로서 선생님이 좋다고요. 전 선생님과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혹시 마음에 두신 다른 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정혜님이 과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만나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두렵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도 저 좋아하시면 우리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가봐요. 네? 여러분은 이른이라는 나이가 사랑을 하기에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나이가 되면 모든 감정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만큼 활동적이지 못하지만 감정의 깊이는 훨씬 더 크고 진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우린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겉으로 평범한 선생님과 제자처럼 행동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우리만의 아지트에서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전 주로 컴쌤 얘기를 듣는 편이었어요. 워낙 아는 게 많다 보니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저도 박학다식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매일 사는 게 신이 나고 하루하루가 달리 보였어요. 왜 그런 말 있죠? 썩은 나무에 잎이 돋는 것 같은 그런 거요. 제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컴쌤이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큰아들과 며느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자식들이 우리 집에 모였고 저를 앉혀놓고 추궁을 하는 겁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어떤 사람이냐고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은퇴하셨어. 확실해요? 세연이 말은 언뜻 봐도 궁색해 보이더라는데. 아이고, 사람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제가 발끈하니까
아들은 점점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죠? 친구 이상이면 말이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재혼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엄마, 재혼이 어디 엄마 한 사람 일이에요? 양쪽 집안의 문제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쪽 자식들은 뭐래요? 자식은 없고 아내와도 사별했대. 그럼 재산은요? 설마 빈털터리는 아니겠죠? 전 자식들의 취조하는 분위기에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응원을 해줘야 하는데 모두 말만 안 했지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누굴 사귀든 재혼을 하든 그게 이렇게까지 따질 문제냐? 그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희들 무서워서 만나지도 못해? 그러자 듣고 있던 며느리까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그쪽 집은 어떤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도 알았으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왕 재혼 생각하신다면 돈 좀 있는 분이 좋잖아요. 재혼하는 거랑 돈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여생은 돈 걱정 안 하셔야죠. 주변에 보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는 사람도 많아요. 으이그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다. 제가 소리를 빽 지르니까 아들하고 딸이 더 황당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이미 그분한테 넘어가셨네. 혹시 그 사람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으이그 이 나쁜 것들. 평생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뭐? 내 재산 보고 접근했냐고? 재혼해서 재산 다 뺏긴다고? 니들이 내 자식들이 맞니? 엄마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산 거 지들이 뻔히 다 알면서 어쩜 다들 재산 얘기부터 하는 거냐? 왜? 내가 재혼하면 니들 몫으로 돌아갈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되냐? 그래서 이 난리들인 거야?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재혼하면 지들 몫의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자식들이 괘씸하고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잘못 기른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기운도 다 빠지는 것 같아서 컴퓨터 수업에 못 갔더니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컴쌤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다행히 컴쌤이 퇴원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평소 당뇨로 고생했는데 갑자기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히 정혜 씨만 걱정시켰네요. 나 괜찮아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담당 의사가 와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혹시 민주승 환자 아내분 되십니까? 네? 네. 민주승님, 당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식단 관리도 해야 하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운동도 매일 가볍게 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저를 집사람으로 오해해서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컴쌤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컴쌤을 집에 데려다주고 전 당뇨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보고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컴쌤이 저와 거리를 두는 눈치였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도 일이 있다고 그냥 가고, 당뇨식을 해서 가져다 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거절하고, 가볍게 운동을 하자고 해도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속이 탔어요. 그런데 같이 수업 듣는 친구가 슬쩍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만 유일하게 저와 컴쌤이 사귀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휴, 이건 아니지 싶어서 말하는 거야. 실은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이 컴쌤을 찾아왔었어. 뭐? 우리 아들이? 아마 컴쌤한테 자기 만나지 말라고 한 것 같아. 그 말 듣고 컴쌤이 그날 밤에 충격을 받은 건지 쓰러진 것 같아. 순간 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 길로 자식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니들이 뭐라고 한들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만약 내 재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면 유산은 단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명심해라. 유산은 안 준다고 못을 박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컴쌤을 설득했고 여생은 둘이서 친구처럼 잘 살자고 청혼을 했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생각하면서 살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식은 갖추고 싶어서 자식들과 컴쌤은 상견례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탐탁치 않아 했고 저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에 나온 기색이 역력했어요. 컴쌤은 무안하고 어색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자식들이 컴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우리 엄마 재산을 보고 재혼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연금 나와요. 엄마 재산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걱정 마요. 그럼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그건 정혜 씨 생각에 따르겠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맞죠? 우리 나이에 누구 좋아한다는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정혜 씨도 그렇고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얼핏 들어보니 컴쌤은 당돌하고 무례한 애들 질문에 조금 더 기분 나빠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거봐,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전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컴쌤이 계산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제가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는데 식당 사장님이 손에 슬쩍 쪽지를 쥐어주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몰래 보세요 하면서 입모양으로 말하는 게 좀 수상했어요. 애들을 먼저 보내고 컴쌤을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전 쪽지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펼쳐보았습니다. 그 가게 사장은 제가 식당할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기도 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쪽지까지 썼나 싶었는데 쪽지 내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견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오늘 상견례 하시는 것 같던데 우연히 음식을 나르다가 자식분들이 남자분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 사실은 이 일대 건물을 3채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세요. 대학 교수로 은퇴하셨고 착한 건물주로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10년째 임대료도 안 올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외람되지만 알려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사장을 끌고 화장실로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쪽지 정말이에요? 네, 제가 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자식들한테 막 당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 그분이 건물주라는 걸 말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괜한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무슨 이유일까요? 전 컴쌤에게 모든 걸 다 말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었는지 의아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컴쌤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건물주라고 하던데 맞으세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컴쌤이 깜짝 놀라는 걸 보고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혹시 제가 재산을 탐할까봐 그러셨어요? 아니요. 정희 씨,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요? 전 모든 선생님께 다 말했는데 저 정말 서운해요. 그게 사실은 그 재산들 제 것이 아닙니다. 컴쌤이 건물주로 있는 그 재산들은 실은 아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거였고 아내가 죽고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땀 흘려서 번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평소 아내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한 탓에 자신이 죽으면 사회 기부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도 모두 모아두었다가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노후의 연금이면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고 지고 가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니까 원룸 하나면 충분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내 재산이었으니까 아내가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쓰는 게 맞고요. 미안해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전 컴쌤의 고매하고 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린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고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텃밭 가꾸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좋게 잘 사니까 자식들도 조금씩 우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주말이면 놀러와서 함께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황혼의 로맨스, 손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 인생 후반기에 만난 이 사람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평생 외로웠고 힘들었던 제 삶을 보상받는 느낌이거든요. 젊은이들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오래오래 따뜻한 햇살처럼 가슴을 비추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우린 손 마주 잡고 숲길로 산책을 나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고 늘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혹시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신다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